내가 내쫓은 년이 아직도 사람 흉내를 내고 사는구나. 전 시어머니 한 명자가 5년 만에 나타나 서지안의 재혼식에서 막말을 내뱉습니다. 대단한 남자라도 물었나 했더니 늙고 빚만 많은 투자 브로커라며? 전 남편 박도연이 비웃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 제 돈에 손대셨어요? 그랬었다 어쩔래? 네 돈도 네 자존심도 이 집에서는 아무 의미 없으니깐 당장 나가! 그렇게 지아는 눈 내리는 밤 집에서 쫓겨나고 5년 만에 전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당신은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봄볕이 복도 유리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드는 오후였죠. 신부 대기실 안에서 서지아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객 명단이 들려 있었어요. 눈이 명단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만큼은 종이 모서리를 아주 살짝 구기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던 거였죠. 대기실 안을 가득 채운 꽃장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창가 쪽에 흰 꽃 몇 송이가 작은 유리병에 꽂혀 있을 뿐이었어요. 하객 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지안이 직접 그렇게 정한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벌써 오래전에 내려놓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조용함이 이후에 전 시댁 눈에는 초라함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지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작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하객 안내 마무리됐고요. 식장 세팅도 이상 없습니다. 지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태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를 대표님이라 불렀습니다. 신부라는 말보다 그 호칭이 이 사람에게는 더 자연스러웠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가 없었어요. 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거칠게 먼저 들어선 건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걸음걸이에서부터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구는 사람이었어요. 지안의 전 시어머니 한명숙이었습니다. 뒤이어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입꼬리에 비웃음을 걸고 들어오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대기실 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스태프들의 어깨가 굳었고 잠시 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들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안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쫓은 여자가 아직도 사람 흉내는 내고 사는구나. 인사도 없었습니다. 뜸도 없었어요. 그냥 단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대기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란도 없는 그 공간을 훑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웨딩홀이야? 모임방이랑 다른 게 뭐야? 재혼식 치곤 너무 썰렁한데? 지안의 손이 명단 종이를 한 번 더 구겼습니다. 아주 조금. 그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드레스 자락을 손끝으로 집어들었어요. 마치 시장에서 천조각을 살펴보듯이요. 그 손끝에 담긴 경멸이 드레스보다 먼저 지안의 살갗에 닿았습니다. 값싼 티는 숨길 수가 없네. 나이 먹어서 재혼하는 여자가 이렇게 순백으로 입으면 민망하지도 않니? 나이도 외모도 재혼이라는 사실 자체도 한꺼번에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지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경호팀 부를까요? 지안은 살짝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는 뜻이었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당혹감도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유리 테이블 앞으로 다가오더니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금액보다 그것을 내려놓는 손짓이 더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 앞에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그런 손짓이었거든요. 축의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내 처지엔 꽤 큰 돈일 거다.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이걸로 식 끝나고 남은 음식이나 좀 싸가. 재혼은 원래 아껴서 해야 하는 거야. 전 남편이 이어받았습니다. 내 신랑 투자업 한다며? 내가 알아봤더니 이름도 없는 브로커 수준이던데. 나이도 많고 빚도 있고 줄도 없는 사람 아니야? 누군가에게 흘려받은 엉터리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사실처럼 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내쫓은 며느리를 데려가는 남자가 있다기에 궁금해서 왔더니 결국 끼리끼리구나. 그 말이 대기실 안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이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호텔 직원들이 무전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빨라졌고 낮게 깔리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서로를 쳐다보며 다른 VIP 행사가 있나 보지 하고 넘겼어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이미 틀려 있다는 걸 아직 몰랐던 거죠. 지아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이 끝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끝나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오히려 그 짧음이 상대를 더 세게 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내가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오늘 다 드러날 거야. 그 순간 비서가 지한 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도착 7분 전입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 말을 귀 옆으로 흘렸습니다. 지안 같은 여자 옆에 회장님이라는 존재가 붙어 있을 리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역시 틀려 있었지만요. 지아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망신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당하겠지. 전 남편이 문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내 꼴 좀 더 보다 가자. 투자 미팅과 지안 조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호텔 전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을 두 사람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녀의 두 손은 이제 명단 종이를 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여 있었어요. 창밖의 봄볕이 조용했던 그날 대기실처럼 5년 전의 지안도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5년 전 지안의 나이 41였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집안은 아직 어두웠고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해외 증시 시황이 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볼펜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직접 손으로 채워 넣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종목명과 숫자들, 작은 글씨로 눌러 쓴 메모들.
며칠 전 공모주 청약 결과와 그 주의 ETF 수익률도 적혀 있었습니다. 바깥사람 눈에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알뜰하게 살림이나 하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지아는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하루도 공부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조금씩 넣었어요. 주식도 사고, ETF도 사고, 채권도 넣고, 공모주도 챙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안 혼자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날을 위해 그 사다리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벌이는 사업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손댔다가 접었고 외식 프랜차이즈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실패할 때마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어.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됐는데.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지안을 칭찬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안이 은행 우편물을 받을 때면 시어머니는 꼭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쓸 때면 어느새 뒤에 서 있었어요. 지안의 공인인증서가 어느 서랍에 있는지,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어머니는 묻지 않고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지안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채권자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대신 받으면 담당자 없다고 해라는 말만 했어요. 회사 직원 월급이 밀렸다는 얘기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을 따로 불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안아,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내 돈만 내 돈이냐? 며느리면 살림에 보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안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는 것과 제 돈을 가져가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지안에게 말을 건넬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지안이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을 나서 지인을 만나고 저녁이 되어 돌아왔어요. 별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증권사의 말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연속으로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읽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하나씩 매도되어 있었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지안이 몇 년에 걸쳐 모으고 고르고 쌓아온 것들이 단 몇 시간 사이에 전부 현금으로 바뀌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손실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몽땅 처분된 거였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전화하자 재무 담당 민세라가 받았어요.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이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집으로 들어선 지안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깟 투자 장난감 좀 정리한 게 뭐가 문제야. 지안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제 계좌를 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야. 이 집안에서 나온 돈이지. 가족 위기에 쓴 게 뭐가 잘못이야. 늦게 들어온 남편은 지안의 얼굴을 보고도 외투를 벗으며 딴 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가족 살린 거잖아.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일이야? 지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먼저일 것 같았는데 정작 몸 안에서 먼저 올라온 건 이상한 고요함이었어요. 말이 없어지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 돈은요.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모은 제 삶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까짓 게 무슨 인생이야. 시집 왔으면 그 집 인생이 내 인생이지.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들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었어요. 처음엔 가늘었는데 지안이 보는 사이에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 회사 쪽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좌를 털어도 모자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에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쌓이고 또 쌓였어요. 이 밤이 끝나면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안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어젯밤 그 고요한 무게가 그대로 가슴 위에 얹혀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안방 문을 닫은 채였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가신 건 엄연히 법으로 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법? 가족을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년 소리 듣고 싶니?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안이 이 말을 꺼낼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지안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살리는 게 먼저야. 당신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며 지안은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안의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안이 미처 말리기도 전에 옷장 문을 열어젖혔어요. 서랍도 당겼습니다. 안에 든 것들을 눈으로 쭉 훑더니 말했습니다. 짐 챙겨. 내 물건 챙겨서 나가. 이 집 공기 더럽히지 말고. 지안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제 계좌를 털어놓고 저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안을 보지 않았어요. 옷장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도 결국 이 집 안에서 나온 거야. 이 집이 살아야 너도 살았던 거 아니야.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지아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러는 거야? 정말? 남편은 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지안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안이 몇 년간 직접 모으고 정리한 투자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바닥에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주식 공부, 투자, 그런 허튼 짓은 여기서 끝이야. 지아는 무릎을 굽혀 그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종이들을 모아 가슴 앞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현관 쪽에서 짐가방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지안의 것이었어요. 현관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진정하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냥 끝내든가 해. 본인이 내쫓으면서도 선택권을 주는 척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비겁함이 분노보다 서글펐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코트를 챙겨줄 생각은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눈바람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실내와 얼어붙은 바깥이 그 문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었어요. 지아는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체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실내 불빛이 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를 눌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노가 있었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자 그것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을 때야 지아는 겨우 발을 뗐습니다. 짐가방 바퀴가 눈 쌓인 골목 위를 굴러갔어요. 사각사각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떠올리면 두세 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꺼내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꼴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울 것 같았고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지갑 안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생각이 났거든요. 많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지아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마 밑에 짐가방을 세워두고 그 옆에 서서 몸을 벽 쪽으로 붙였어요. 눈바람이 처마 밑까지 들이쳤지만 완전히 맞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이 감각이 없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아는 짐가방 안을 뒤졌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투자 노트였어요. 아까 바닥에 나뒹굴던 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넣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겉장이 눈에 젖어 있었어요. 지아는 그것을 꺼내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눈은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편의점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쌓인 눈 위에 노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 안에 쥔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시간을 쏟아서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건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지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야.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있었어요. 눈 오는 새벽 편의점 처마 밑에서 짐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노트를 쥔 채 지아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그게 지안이 다시 시작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긴 새벽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지아는 찜질방에서 처음 며칠을 버텼습니다. 1,000원짜리 일회용 칫솔을 사서 쓰고 사물함에 짐가방을 넣어두고 뜨끈한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옆자리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잠깐씩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장이 항상 낯선 곳의 천장이었습니다. 찜질방 다음은 고시원이었어요. 월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침대 하나, 그 옆에 겨우 사람 하나 설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이 보이지 않는 창문이었습니다. 옆방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알람 소리. 지아는 그 소리들에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걸 지아는 그 고시원 방에서 배웠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중소투자자문사 일을 소개받은 건 고시원에 들어간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식 직원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료 정리와 문서 입력을 돕는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어요. 목에 거는 임시 출입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걸고 매일 아침 회사에 들어갔어요. 첫날 지안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직원이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이 많은 계약직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괜찮다는 듯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직원이 살짝 당황한 것 같았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기업 공시 자료를 분류하고 보고서 수치를 엑셀에 입력하고 출력물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귀찮아하는 일이었어요. 숫자가 많고 반복적이고 틀리면 다시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안에게는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고 읽다 보면 흐름이 보였어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잃고 있는지가 숫자 사이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은 335 나갔습니다. 지아는 자리에 남았어요.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탕비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침에 입력하던 재무제표 수치를 다시 훑었어요.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과 이번 분기 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봐서는 모를 차이였지만 두 수치를 비교하면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그 숫자를 메모지에 옮겨 적었어요. 오후에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막내 직원이 같은 자료를 들고 팀장에게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직원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지아는 손가락으로 두 줄을 짚었어요. 여기 이 수치, 전분기 주석 내용이랑 맞지 않아요. 여기서 차감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틀린 게 맞았습니다. 아, 정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날 퇴근길에 그 짧은 순간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를 수 있는 날에만 갔습니다. 산업보고서를 찾아 읽었어요. 복사비가 아까울 때는 메모지에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그 메모들을 노트에 붙였어요. 5년 전 새벽마다 채우던 그 노트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노트를 펼치는 장소뿐이었어요. 새벽 스탠드 불빛 아래 넓은 책상 대신 이제는 고시원 형광등 아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아는 예전에 자기가 샀던 종목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 뒤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종목들이었어요. 화면에 시세를 띄워놓고 가만히 보았습니다. 올라 있었습니다. 자기가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려보면 그 종목들은 지안의 판단대로 흘러가 있었어요. 누군가 억지로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꽤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서글프기도 했고 이상하게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었어. 내 시간이 도둑맞은 것뿐이야.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지아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숫자들을 줄 세우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소액으로 한 종목을 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던 종목이었어요. 금액은 작았습니다.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 아니었어요.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내 판단으로 내가 다시 움직였다는 것, 그게 그 몇천 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무렵 사무실 팀장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입력하다가 여백에 적어둔 메모를 우연히 본 모양이었어요. 이거 혹시 직접 분석하신 거예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은 잠시 그 메모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계약직에 두기엔 아까운 분 같은데요. 칭찬이었지만 지아는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새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지아는 문득 구인 공고 앱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벤처투자사 심사역 채용 공고였습니다. 지아는 그 공고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자격 요건을 읽고 우대사항을 읽고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이 역을 지나치는 것도 몰랐어요. 한 정거장을 더 가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아는 좁은 방 안침대에 앉아 지원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이름 칸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서지안. 고시원 방에서 그 이름을 타이핑했던 날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서를 넣고 나서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지아는 기다리면서도 기다리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퇴근 후 도서관에 들렀어요. 그 루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면접 연락이 온 건 지원한 지 2달이 넘어서였습니다.
면접실은 작고 단정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세 사람의 눈이 서리로 내려갔어요. 경력 단절 기간이 적힌 부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으면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경력 공백이 꽤 기네요.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나요? 지안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시장을 봤고 기업을 분석했고 직접 투자했어요. 이름이 붙은 자리에서 한 건 아니었지만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볼펜을 돌리며 물었어요. 지금 당장 한 기업을 평가해 보세요. 최근에 눈여겨본 곳이 있으면요. 지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보고서들, 고시원 방에서 들여다보던 공시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정렬됐어요. 지안은 한 중소 제조업체를 골랐습니다. 매출은 작았지만 재계약률이 높고 고정비 구조가 탄탄한 곳이었어요. 숫자를 대면서 왜 그 숫자가 중요한지를 함께 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했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번째 면접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랑 공백 기간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는 말을 잠깐 멈췄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합격 통보는 나흘 뒤에 왔습니다. 벤처 투자사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어요. 지안에게 주어진 건 다른 심사역들이 이미 한 번씩 검토하고 넘긴 기업이었습니다. 작은 기술 기업이었어요. 매출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이미 가능성 낮음으로 정리한 곳이었어요. 지안은 그 기업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라 계약서 목록을 봤어요. 현재 계약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협의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접촉하고 있는 대기업 한 곳의 내부 발주 흐름을 따로 추적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관련 산업 보고서를 뒤진 끝에 찾아낸 흐름이었습니다. 지안은 보고서를 썼어요. 짧았지만 근거가 촘촘했습니다. 팀장이 그 보고서를 읽으며 물었어요. 이 대기업 발주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공시랑 업계 리포트 교차해서 봤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번 밀어봅시다. 석 달 뒤 그 기업이 대형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 조용한 화제가 됐어요. 지안의 이름이 그 판단의 출처로 내부에 돌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많은 신입심사역을 대하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안이 말을 꺼내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늘었어요. 회의에서 지안이 말을 시작하면 볼펜을 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지안이 믿었던 스타트업 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대표가 교체되고 투자금이 묶인 채로 회사가 사실상 정지됐어요. 지안이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곳이었습니다. 몇 달을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썼던 곳이었어요. 그게 무너지던 날 밤 지안은 오랫동안 자지 못했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내 판단이 틀린 건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안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기업을 왜 골랐는지, 어디서 판단이 어긋났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를 적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하던 그 습관이었어요. 실패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 그렇게 적다 보니 다음엔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가 보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안에게 원칙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 그 원칙이 이후 지안의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지안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르카 캐피탈로 정했어요. 아르카는 방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그 의미를 이름에 담았어요. 처음에는 대형 자본들이 외면했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대표가 여자였고 경력에 공백이 있었어요. 투자업계는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안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굴한 기업들을 밀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중 2곳이 연달아 굵직한 성과를 냈어요. 시장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안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응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력 단절에서 돌아온 투자자. 그 문장이 제목에 붙었어요. 그 기사가 실린 경제지가 어느 아침 서울 도심한 회장실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비서가 늘 하던 대로 올려두고 나가려는데 신문을 집어든 손이 멈췄어요. 표지에 실린 얼굴을 오래된 눈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경제지 표지에 실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도심한 금융지주 회장실에서 비서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가려는데 회장이 신문을 집어드는 순간 멈췄어요. 평소와 다른 손놀림이었거든요. 회장의 손가락이 표지 위 어딘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회장실 안에 혼자 남은 서정호는 신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르카 캐피탈 대표 서지안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지안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의 그 얼굴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서정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경력 단절 이후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소자문사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심사역을 거쳐 직접 회사를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얘기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오직 지안 혼자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서정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지안의 비서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정호 회장 측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었어요. 비서는 지안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지도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안은 혼자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지안은 오래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날, 그 집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먼저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날. 그 다짐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만들어냈는지 지안은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응하지 못하는 건 그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면담에 응했어요. 장소는 지안의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지안이 고른 곳이었어요. 아버지 쪽에서 제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지안에게는 중요했어요. 서정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그런데 지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고든 등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지안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찻집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정호였어요. 내가 옳았다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천천히 한마디씩 골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지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신 건 맞았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떠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한 건 제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지아는 시선을 찻잔에 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쫓겨나서 찜질방에 있을 때도 고시원에 있을 때도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제가 먼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서정호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꾹 누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지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볼펜을 오래 쥔 사람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고 오른손 중지에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손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무언가를 쥐고 버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서정호는 그 손을 보면서 딸이 혼자 버텨온 시간을 실감했습니다. 신문 기사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서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아니면 자리가 필요하면 그것도.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짧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정우가 멈췄습니다. 제가 아버지 딸이어서가 아니라 서지안이라는 사람이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걸 알아봐 주시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찻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잠깐 멎은 것 같았어요. 서정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래. 그 짧은 대답 안에 서정호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셨어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자리가 끝나는 게 아직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날은 그 문 앞에서 한참 더 서 있고 싶은 법이니까요. 찻집을 나서며 서정우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라.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우의 목소리에는 명령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그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먼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코트깃을 세우고 혼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아는 늘 혼자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찻집에서 헤어진 날도 코트깃을 세우고 먼저 걸어나간 건 지안이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봐준다는 것이 낯설었고 그 낯설매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안의 걸음은 항상 먼저였어요. 앞으로 혼자. 그런 지안이 처음으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낀 건 윤태호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마주친 건 공동투자 심사 자리였어요.
여러 투자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 기업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가 10명 가까이 됐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고 발표자는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시장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냐?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뭐냐? 수익 구조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발표자가 답을 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아는 그 흐름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들었어요. 이 회사 작년 하반기 고객 재계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발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수치를 찾아 답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신규 고객 유입 비용 대비 유지 비용 비율은요? 테이블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 질문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숫자 2개를 나란히 놓고 말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새 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데 훨씬 돈이 덜 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계획서는 계속 신규 유치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어요. 구조를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윤태호였어요. 36.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대표. 업계에서는 냉정하고 빠르다는 평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안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마치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서 대표님은 확신보다 근거를 먼저 말씀하시네요. 칭찬인지 관찰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눈으로만 인정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몇 달 뒤였어요. 두 회사가 함께한 스타트업의 투자를 검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사를 나가고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긴 과정이었어요. 태호 쪽 팀과 지안 쪽 팀이 같은 회의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안은 그 과정에서 태호를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자본이 많은 사람, 말이 빠른 사람. 지안이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지안이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회의 중에 누군가 지안의 과거 경력 단절을 에둘러 건드리는 말을 꺼낸 날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흘리듯 한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지안을 보았습니다. 지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뒤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논의와 관계없는 내용 같은데요. 수익 구조 얘기로 돌아가죠. 짧았습니다. 나서는 것도 감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 없는 말을 잘라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동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쓸모없는 걸 치운 것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달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실사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어요. 지아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였어요. 집중하다 보면 배고픈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태호였어요. 한 손에 도시락 2개와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자료 볼 게 있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안에게 먹으라는 말도 고생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이상하게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만났어요. 지아는 태호의 냉정함을 높이 샀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구조를 보는 눈, 틀렸을 때 길게 변명하지 않는 태도. 태호는 지안의 집요함을 봤어요. 한 번 물면 끝까지 파고드는 분석력,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감각.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이었어요. 지안이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저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낸 적 있어요. 그때 이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갔거든요. 태호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옆을 봤습니다. 그 시절 기록들이요. 자문사에서 쓰신 분석 메모들, 업계에 좀 돌았어요. 그때부터 인상적이었거든요. 지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그 분석을 쓰셨다는 게 더 중요하죠. 과거보다 그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뭔가를 꾹 누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그 말 한마디에 살짝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지안이 처음으로 태호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수치스럽지 않게 꺼낼 수 있게 된 건,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겪은 일로 말할 수 있게 된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쌓였어요. 일이 먼저였고 존중이 그 위에 쌓였고 신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맨 마지막에 조용히 왔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그냥 거기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아는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보여주는 결혼은 싫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그 대신 태호는 보안과 동선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지안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비서를 불러 따로 지시를 내렸어요. 박도연 쪽 자금 흐름 계속 추적하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움직임이 생기면 보고만 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비서가 물었습니다. 막을까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두세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그날도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두세요라고 말하던 그 무렵 박도연의 사무실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티가 나지 않았어요. 간판은 그대로였고 직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은 달랐어요. 사무실 냉장고 안생수가 떨어진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무도 새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복사기 토너가 다 닳았는데 그것도 그냥 뒀어요. 작은 것들부터 조용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회사의 냄새였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먼저 아는 그런 냄새요. 직원들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눈치가 돌았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예전보다 빠르게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회사가 기울 때 먼저 눈치채는 건 항상 말단 직원들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민세라는 그 무렵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돌려막고 당기고 미루고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한쪽 구멍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새는 구조였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흔적이 쌓였어요. 민세라 본인도 이제는 그 숫자들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그동안 해온 일들이 전부 드러날 테니까요. 박도연은 그날도 서류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보내온 공문이었어요. 브리지론 만기가 코앞이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사업 부지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공문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만 들어오면 다 해결돼. 한 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민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몇 번째 듣는 건지 세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명숙은 그 와중에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개모임에서도 성당 친목 모임에서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어요.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치채고 싶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보낸 연락이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면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박도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민세라에게 달려가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됐어. 이번엔 진짜야. 민세라는 화면을 보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연락이 어떤 의미인지, 왜 갑자기 그쪽에서 면담을 허락했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무렵 지안의 재혼 소식이 박도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흘러들어온 소식이었어요. 박도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내쫓은 여자였어요. 잘 살고 있다는 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위에 묘한 궁금증이 얹혔어요. 어떤 남자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있고 투자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름이 크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금 사정도 여유롭지 않다는 말도 들어 있었어요. 박도연은 그 보고를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정보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흘려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쫓은 여자가 무슨 대단한 재혼을 하겠니? 직접 한번 가봐야겠다. 박도연이 물었어요. 결혼식이에요? 그래. 투자 미팅도 그 호텔 근처라며. 겸사겸사 가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봉투를 꺼내 축의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재혼식에 큰돈 넣을 필요 없어. 체면만 세워주면 된 거야. 봉투를 풀로 붙이는 손놀림이 가벼웠어요. 그 가벼움 안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옆에 서서 말했어요. 그 남자 면전에서 지안 수준을 한번 알려줘야지. 잘났다고 설치기 전에. 두 사람은 결혼식 당일 함께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미팅도 하고 지안도 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들떠 있었습니다. 투자만 성사되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앞날이 밝아 보이는 날이었어요. 그 들뜸이 바로 파멸 직전의 사람들이 보이는 마지막 오만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복판 5성급 호텔에서는 지안이 식순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긴장감을 아주 조금만 남겨둔 채로 창밖으로 봄볕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세 개가 같은 건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들떠 있었고 한쪽은 조용했어요.
어느 쪽이 더 단단한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세 개가 같은 건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그 두세 개는 한 공간에서 마주쳤어요. 박도현과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 들어선 건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답지 않게 직원들의 움직임이 절제돼 있었어요. 무전기를 든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정장 차림의 낯선 얼굴들이 동선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다른 큰 행사도 있나 봐. 경호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박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웨딩홀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호텔 직원들이 두 사람을 안내하면서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형식적이었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함이 무엇 때문인지 두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을 때의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모욕을 퍼붓고 봉투를 던지고 지안의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집었던 그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안이 끝나셨어요? 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은 본식장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투자 미팅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박도연은 서류 봉투를 고쳐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오늘 이 미팅만 잘 되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본식장 앞이었습니다. 버질로드 입구 근처에 한 남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짙은 남색 수트였습니다. 키가 컸고 서 있는 자세가 반듯했어요. 하객인지 아니면 호텔 관계자인지 얼른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아까의 여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 씨 신랑분이세요? 투자업 하신다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도연의 입에서 말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로비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공기가 무엇이었는지 단번에 이해됐어요. 윤태호였습니다.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도연이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회사의 대표. 면담 연락을 기다리며 며칠째 잠을 설쳤던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지안의 신랑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했던 말들이 뒤늦게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이름도 없는 브로커, 나이 많고 빚 있고 줄 없는 사람, 결국 끼리끼리. 그 말들이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버질로드 입구 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입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우가 지안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주변 경호 인력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정리했어요.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한 사람의 등장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정호,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 회장. 그 얼굴을 모를 사람이 없었어요.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수도 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지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안의 친아버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눈 오는 밤 현관문을 열어젖히던 자신의 손이, 짐가방 하나를 끌고 골목으로 나가던 지안의 뒷모습이, 그 장면이 지금 이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태호가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받아드는데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대표 윤태호.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장 안에 박도연이 5년 동안 얕보고 비웃고 무시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박도연 대표님, 오늘부로 시그마 인베스트먼트와의 모든 금융 거래는 중단됩니다. 투자 검토 역시 공식 철회되었고요. 아울러 박 대표님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 일부가 확보되었으며 관련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 문장씩 들어올 때마다 박도연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날 때쯤에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박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복도 바닥에, 양복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지한 씨, 살려줘요. 한 번만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두 손을 모았어요. 지한아, 그래도 가족이었잖니.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한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천천히. 눈빛에 분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어요.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한이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었으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를 털고 눈 오는 밤에 저를 버리진 않았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한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시어머니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퇴장을 안내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동선을 열어줬을 뿐이었어요. 나가는 쪽으로. 박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박도연의 손에서 명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하얀 명함 한 장이 놓였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한과 태호가 식장 안으로 들어간 뒤 그 문은 조용히 닫혔어요.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혔어요. 그런데 그 닫힘이 5년 전 눈 오는 밤 지한을 내쫓던 그 집의 문소리와 겹쳤습니다. 그때는 지한이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한이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이 바깥에 남겨졌어요. 박도연은 한동안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호에게서 받은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대표 윤태호.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크던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통보한 내용들이 박도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금융거래 중단, 투자 철회, 회계 비리 자료 확보, 수사기관 협조. 한 문장씩 들을 때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시그마 인베스트먼트가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박도연은 민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박도연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민세라가 전화를 끊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안아. 우리 가족이었잖니. 그래도 가족인데. 복도 끝에서 그 말이 울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의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브리지론 만기를 넘기지 못했고 담보로 잡혔던 사업 부지가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줄을 섰어요. 사무실 집기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2명도 결국 자리를 떴어요. 복사기 토너가 다 닳았을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민세라는 회계 조작과 자금 전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박도연과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박도연은 민세라가 독단으로 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는 동안 5년 전 지안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전자금융 범죄, 공모정황. 그 단어들이 시어머니의 이름 옆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도연은 그 뒤로 서로를 원망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것들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가 드러났습니다. 한쪽이 내가 시작한 일이라고 하면 다른 쪽이 내가 부추겼잖아라고 받았어요. 그 싸움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다른 일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결혼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로 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어요. 아르카캐피탈은 그대로 지안의 회사였고 지안의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안의 결정에 끼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곁에 있었고 나머지는 지안이 했어요. 그 무렵 지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카캐피탈 안에 별도 펀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대상이 특별했습니다. 여성 창업자,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여성, 금융 피해를 겪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려는 사람들. 지안이 걸어온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무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수익성 분석, 리스크 평가, 기대 수익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지안은 그것을 읽다가 한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수익성이 낮습니다. 일반 펀드 대비 회수 기간도 깁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안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담당자는 말이 없었어요. 시간을 빼앗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판이에요. 그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펀드 출범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확인한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날로 바꿀까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날로 해요. 그 날짜는 5년 전, 눈 오는 밤에 지안이 짐가방 하나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던 날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일부러 고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안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절에 상처를 입었으니 같은 계절에 다른 의미를 만들면 된다고. 출범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사무실에 일찍 나왔어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에도 눈이 내렸어요.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얼었고 손이 고봤고 편의점 처마 밑에서 몸을 잔뜩 웅크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쥐고 있던 투자 노트의 겉장이 젖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지금 창밖의 눈은 같은 눈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것. 그런데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아니, 차갑기는 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발이 얼 것 같지 않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유리창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제는 그냥 차가움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자리를 채운 사람들 앞에서 지안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누군가의 시간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5년이 들어 있었어요. 눈 오는 밤 편의점 처마 밑에서 투자 노트를 쥐던 손이 고시원, 형광등 아래 재무제표를 읽던 눈이 컵라면을 먹으며 숫자를 메모하던 볼펜이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두 문장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소복이 조용히. 지아는 더 이상 그 눈을 보며 떨지 않았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